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27 남북회담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USB 메모리를 전달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USB에는 북한 지역 내 발전소 건설 등 남북한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제재만 풀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겠다라는 지원 내역을 미리 건네준 셈이 되는 것인데, 국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그 누구도 실제 담긴 내용이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문재인은 그렇게 악독한 북한의 3대 세습 지도자에게 USB 메모리를 건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정권 또한 북한에 USB 메모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 정권에 USB를 건넨 것이고, 박근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USB를 건넸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보낸 USB 메모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경력자를 파격 대우로 모십니다 라는 제목의 2분 43초짜리 동영상이 담겨 있었고, 대한민국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자막으로 이 동영상은 시작합니다. 인기 드라마 미생의 OST인 이승열의 나라가 배경으로 흐르는데, 이 노래의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멈춰 있지 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동영상은 북한 핵미사일 분야 경력자 여러분을 대한민국 고위직으로 모시겠다며 핵미사일 관련 정보 소지자 보로금 22만 불, 특별보상금 100만 불을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을 통해 세부적인 혜택도 밝혔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착비 18,000달러 이상 1인 가족 기준, 주거비 임대아파트 알선 및 기숙사 제공, 자녀 교육비 학비 전액 지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인류대학 특례 입학 혜택, 의료비 본인 및 가족 의료비 혜택, 특별 혜택, 대한민국 기순 시 제공한 정보 가치에 따라 보로금 최고 22만 달러 지급, 핵미사일 관련 핵심 정보를 갖고 오시는 분께 특별보상금 100만 달러 이상 추가 지급 및 최상위 직책 보장, 북한의 핵미사일 분야 경력자들은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공관을 방문하여 귀순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한 말이 그냥 말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쏘아올린 자유대한민국의 꿈을 담은 이 USB 메모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같은 사실의 출처는 월간조선이라는 점을 먼저 고지해드립니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부 10년 동안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국정원 대북 파트가 소외되면서 휴민트, 그러니까 인간 정보 라인이 붕괴된 탓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국정원은 탈북자 등을 활용해 휴민트 복원에 나섰습니다.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이 양치질을 할 만큼 회복됐다라는 정보를 파악하고 2009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북 정보 라인 재건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했고,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은 과거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참고로 과거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력은 상당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 국정원의 대북 수집력은 미국 CIA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평양 깊숙이 들어가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최상의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정원으로부터 꾸준히 양질의 대북 정보를 보고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김정은은 1, 2년 안에 숨통이 막힐 것,
김정은 집권 이후 집권 세력의 응집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노동당과 군 내각 주요 간부들 사이에 운명 공동체 의식이 김일성 시대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김정일 시대는 50에서 70, 김정은 시대는 10 정도인 것으로 평가. 북체제를 지탱하는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본격적인 탈북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의 이상 신호가 커졌다고 확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통일을 생각을 했는데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면 새로운 세력과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합의 통일은 모두 희망하는 길이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북한 급변 사태로 인한 통일의 가능성이 컸죠. 박 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경우에 새로운 세력과 일국가 이체제 형태의 통합 시기를 보내면 10년 내지 15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새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자고 천명했습니다.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포함해 체제 붕괴, 자멸, 김정은 광기 등 전례 없는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측근들에 따르면 이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와 통일 상황까지를 염두에 둔 발언들이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무력 공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북한 정권을 정상적인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시기를 늦출수록 북한 핵무기도 늘어나는 만큼 레짐 체인지를 통한 통일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긴 것입니다. 핵심 측근들이 말한 바로는 박 대통령은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통일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북한 인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만큼 같은 민족으로서 보람찬 의무도 없지요. 그래서 말인데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앞당길 방법이 없을까요? 2016년 10월 7일 국정원은 대통령님의 메시지 북한 내 전파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육성과 정착 지원 내용을 USB 또는 SD카드에 수록해 장마당에 투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는 장마당을 통해 전역으로 확산되거든요. USB나 SD카드에 담긴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등 정보는 북한 지도부는 물론 일반 주민들을 흔들 수 있습니다. 체제 위아래가 모두 동요하면 김정은 체제도 타격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 장마당은 단순히 물건만 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가 유통됩니다. 다른 지역의 물건을 팔기 위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는 북한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마당은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을 중단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됐고 이제 북한의 어느 곳이든 장마당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장마당은 현재 480여 곳으로 알려졌지만 750곳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지도로 파악하면 장마당을 모두 합한 면적이 일산 신도시보다 넓습니다. 예전에 북한 전역에 소식이 알려지는데 한 달 정도 걸리던 게 요즘은 2, 3일이면 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USB나 SD카드에 정보를 담아 투입하자는 아이디어는 국정원이 포섭한 북한 고위급 인사가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는 국정원 고위 간부에게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지를 신고하지 않고 봤을 경우 가족들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대부분 당국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USB와 SD카드는 다르죠. 둘 다 하나의 5달러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5달러는 큰 돈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절대 신고하지 않죠. USB와 SD카드를 다시 팔기 위해서는 안에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삭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 등이 담긴 파일을 잃게 되는 거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다량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USB와 SD카드는 어떻게 장마당에 투입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형 풍선, 드론 등을 이용한 방법은 북한의 사격에 취약한데 북한 고위급 인사는 북한 내부 협조자가 직접 장마당에 뿌리는 게 최고라며 적발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협조자 대부분은 고위급입니다. 가끔 출장을 갈 일이 생기는데 출장날 비가 오면 미리 주머니에 구멍을 뚫은 바지를 입고 USB와 SD카드를 챙깁니다. 구멍 뚫린 주머니에 USB와 SD카드를 넣고 출장지 근처 장마당을 몇 바퀴 돕니다. 그러면 카드가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지겠죠. 비가 오는 날은 바닥이 진흙이라 USB와 SD카드가 파묻히게 되죠. 그러면 뭐가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비가 멈추고 땅이 마르면 파묻혀 있던 USB와 SD카드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데 발견만 하면 너도 나도 다 주워간답니다. 돈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USB와 SD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 북한 고위급 인사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 고위급 인사가 북한에는 김일성 왕조에 대한 거짓 선전을 반박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서 항일 투사 이력까지 날조하는 김씨 일가의 우상화를 뒤집는 객관적 자료를 파일로 만들어 담으라고 했다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USB와 SD카드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USB에 담긴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KGB 1급 비밀문서 1. 북한 역사책을 보면 김일성이 일본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조선이 해방된 것처럼 대서특필하고 있다.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 1994년 6월 7일 구소련의 비밀 첩보 조직이었던 KGB의 1급 비밀 문서에 따르면 김일성은 해방 당시 항일 투쟁을 하지 않았다. KGB 국제첩보활동 1975년부터 1985년 분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김일성이 과감한 빨치산 투쟁을 한 후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조국을 해방한 영웅임을 자처해 왔으나 KGB는 김일성이 당시 북한에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소련군이 한반도 이북을 해방시킬 당시 김일성이 붉은 군대의 중위로 복무해 오면서 동시에 NKVD 요원이었다.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 1949년 9월 CIA가 작성하고 12월 국무부와 군부에 보고된 기밀 해제 문서에 따르면 1919년 실제 항일운동을 펼쳤던 김일성 장군이 존재했지만 어느 순간 사라졌다. 중국 공산당 초기의 지도자 리리산이 1931년 10월 김성주의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꿨고 이후 김성주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백두산 일대의 게릴라군 사령관으로 활동했다. 소련군 대위 김성주가 김일성이란 유명한 항일 독립투사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전파하면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리리산을 만족시켰다. 이후 김일성은 군 고위직으로 진급하게 되고 결국 소련 스탈린의 귀에도 김일성에 대한 소문이 들어가게 됐다. 김일성은 영특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스탈린에게 높은 신임을 얻었다. 김일성이 1930년대 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에서 약간의 항일 게릴라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정권은 그것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마치 그가 대단한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미화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과 그가 이끄는 빨치산 대원들이 1936년 가을부터 백두산 일대에 비밀 유격 근거지인 미령을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김정을이 태어났다는 백두산 미령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또한 1941년 6월에는 이곳에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이 유숙할 귀틀집이 지어졌으며 이듬해 2월 이 귀틀집에서 김정일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 김일성은 1930년 만주 일대에서 일제 항거의 빨치산 활동을 벌였고 3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일제의 대토벌에 쫓겨 40년 10월 하순 아무르강을 건너 소련으로 피신했다. 김일성이 소련으로 들어갈 때 김정숙도 동행했으며 두 사람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소련으로 들어간 김일성 일행은 한동안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남야영 또는 비야영이라고 불리는 곳에 머물다 42년 7월 하바롭스크에서 동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북야영 일명 A야영으로 옮겼다. 이들이 북야영으로 떠나기 5개월 전인 42년 2월 남야영에서 김정숙은 김정일을 낳았다. 김일성과 김정숙은 소련으로 들어간 이후 45년 8월 광복대까지 줄곧 두 야영에 머물렀으며 항일대전에는 끝내 참전하지 못했다. 김일성은 남야영에 있을 때인 41년 4월과 42년 5월 두 차례 정찰 임무를 부여받고 수수대원과 함께 만주로 출격했다. 그러나 김정숙은 한 번도 야영을 떠난 적이 없다. 때문에 김정숙이 41년 6월부터 백두산에 머물렀다든가 42년 2월 그곳에서 김정일을 낳았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김정일은 어린 시절 소련식 이름인 유라라고 불렸고 이 이름은 입북 이후 그가 60년 7월 남산 고급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쓰였다. 김정은은 어린 시절 소련식 이름인 유라라고 불렸고 이 이름은 입북 이후 그가 60년 7월 남산 고급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쓰였다. 김정일이라는 이름은 그가 국민증을 발급받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한에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저서에서 1930년대 말에 김일성이 소련으로 넘어가 99 특별교도여단에서 생활할 때 김정일의 출생에 그 이름을 러시아식으로 유라라고 불렀으며 둘째 아들도 슈라라고 불렀던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은 어떤 인물인가?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 국가안전기획부가 1948년 4월 작성한 김정일은 어떤 인물인가라는 대외비 문건을 보면 김정일은 어린 학생 시절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도 경어를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나무인격인 망나니 행동을 해왔다. 김일성 대학 시절 미모의 여학생을 보기만 하면 마구 농락, 임신시키는 등 호색 문제아의 면모를 보였다. 중학생 때도 주위의 여학생 중 마음에 드는 여자 경호원을 시켜 닥치는 대로 납치, 농락했다. 사례 1.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최준덕이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 하며 재떨이를 머리에 던져 심한 상처를 입혔다. 최준덕은 김정일의 첫사랑이자 두 번째 부인인 성혜림의 묘직이었다. 김정일의 최측근이며 김정일 서기실의 2인자였던 그는 김정일과 함께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다니다가 모스크바로 유학, 러시아통이 됐으며 러시아에도 능통했다. 그는 본처 자리를 빼앗고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린 성혜림이 치료를 위해 1974년 모스크바에 머물자 성씨를 돌보는 역할을 했다. 사례 2. 77년 첩관계 등 사생활을 누설한 공관관리의 책임자 이수연을 처형. 사례 3. 77년 자신의 난잡한 여자관계 등 사생활을 누설한 연락군관 추태식을 처형. 사례 4. 78년 난잡한 여자관계를 만류한다고 노동당 선전성동 부부장 박선수를 처형. 사례 5. 80년 김일성에게 김정일의 사생활이 너무 방탕하고 퇴폐하다고 진정하는 익명의 투서 사건이 발생하자 2개월의 수사 끝에 선동부 부부장 이명재의 처를 범인으로 색출, 남편이 직접 총살토록 조치. 이 사건에 대해 김정은의 처조카 이한영 씨는 생전 김정일 비밀파티에 이명재 당시 당 부부장이 참석했는데 이명재 부인이 비밀파티의 사실을 알고 김일성에게 바로잡아 주라고 편지를 썼다. 그런데 그 편지가 중간에 김정일에게 들통나서 김정일이 이명재를 불러다 부인 단속을 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재가 제가 부인을 죽일까요? 라고 물었고 김정일은 그 자리에서 허락해 이명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인을 쏴 죽였다고 했다. 사례 6. 81년 자기와 정을 통한 간호원 이영미가 부모에게 나는 김정일을 모시고 있다는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임신 중임에도 처형했다. 사례 7. 81년 자신의 허가 없이 첩에게 모스크바행 비행기표를 사준 공관관리과장 노종일을 첩이 보이는 앞에서 마구 구타했다. 사례 8. 81년 김정일이 여동생 김경희와 같이 지방여행 시 동행한 예술단원 한 사람이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자 김정일이 이를 보고 권총을 꺼내 총살하려는 것을 김경희가 만류하여 중지. 사례 9.
김정일이 탑승한 차량이 주행 시 마주치는 모든 차량은 사전 정지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머뭇거리거나 늦게 정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동승한 비서로 하여금 탑승자를 확인해 반드시 처벌. 김정은의 실체,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 2010년 11월 24일 영국 일간지 더 선은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 공부를 잘 못해 같은 반 학생들이 김 대신 띨띨하다, 둔하다 뜻에 딤을 붙여 딤정은으로 부를 정도라고 전했다. 이 신문을 보면 스위스 최고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김정은은 교실의 낙제생이었다. 중등교육 검정시험 자격증에 해당하는 것조차 따지 못했다. 옆자리에 앉았던 포르투갈 외교관의 아들 조앙 미카엘루는 김정은과 내가 반에서 가장 둔한 학생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제나 이군에 속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독일어를 잘 하지 못했다. 또 문제를 내고 대답을 하라면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2년 뒤 2012년 4월 1일 스위스 일간지 르마탱도 김정은이 1990년대 스위스에서 2년간 다닌 국제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김정은이 스위스 베른국제학교 시절 첫 해에 75일, 두 번째 해엔 105일을 결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시 김정은과 같은 반 학생이었다는 사람은 그가 오후에 학교에 나온 적이 많았고 성적도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이 말한 바로는 당시 바군이라는 가명을 쓴 김정은의 자연과학 성적은 6등급 가운데 3.5등급이었다. 또 수학, 문화, 사회, 독일어 등에서 과락을 겨우 넘는 성적이었고 영어는 처음 고급반에 들어갔다가 보통반으로 재배치됐고 과락을 겨우 넘겼다. 반면 음악과 기술은 최고 등급인 6등급, 바로 밑에 5등급이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흉내를 많이 낸다. 김일성처럼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뒷짐을 지고 걷는다. 정작 김정은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 김정은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한 장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1983년 혹은 1984년 태어났고 김일성이 1994년 사망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10년 넘게 사진 한 장 안 찍은 것이 된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북한 군인들은 굶으면서도 총과 폭탄으로 옹이해야 할 장군 김일성의 사생활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많이 분노했다고 전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밖에 이 USB에는 두 편의 동영상과 박 대통령의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경력자를 파격 대우로 모십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2분 43초 분량으로 대한민국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독일 분단 시절 서독에 정착한 동독 엘리트들은 정착지원금은 물론이고 서독의 사회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 혜택까지 누릴 수 있었다며 서독의 이런 정책은 동독 엘리트의 동독 이탈이 갖는 정치적, 현실적, 상징적 의미를 그만큼 크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1분 26초 부분부터 끝까지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은 본인의 입속을 챙기기 위한 것인 만큼 북한에서 말고 남한에서 우리 민족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연구에 동참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끝으로 동독에서 일어난 평화로운 혁명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메르켈의 말로 마무리됩니다. 북한 권력 엘리트들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북한 엘리트 그룹을 보호하고 보상하고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이 혐오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유인책이 없다면 평화통일의 길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권이 제작하여 배포한 동영상은 북한 엘리트층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 엘리트들의 협력을 확보하려면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상력 풍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주거나 통일 이후 정부 기관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이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망명하든 이들 재산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북한을 떠난 고위급 탈북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통일한국에서 남한의 엘리트들이 북한의 엘리트들을 전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을 재교육시켜 종전의 직위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단 기간에 저질러진 정치적 범죄에 대해 적어도 중견관리들까지는 사면을 보장하는 것이 평화통일에 대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USB와 SD카드에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개발은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할 것. 2016년 2월 16일 국회 국정연설. 북한이 무리한 도발을 계속하면 자멸의 길을 걸을 것. 2016년 3월 15일 국무회의. 북한 당국 간부들과 주민 여러분,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여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2016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북한 내부가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16년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 직후 안보상황점검회의. 김정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2016년 9월 22일 수석비서관 회의. 북한 주민 여러분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 뉴스를 마치면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데일리베스트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지요.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원이 김정은을 암살하려는 북한 내 혁명 조직을 지원하려 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에 더해 오늘 전해드린 사실까지 종합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더욱 명확해지는 느낌입니다. 비록 탄핵이라는 광풍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꿈을 실현해내지는 못했지만 왜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자유통일의 아이콘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지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맞춰질 때쯤 박근혜 대통령의 진가가 드러나 온 국민으로부터 재평가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